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손흥민 선수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호 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 사실 경기 내용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역시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끌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가 화끈한 축구,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4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성적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 결정력, 그리고 압박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팀의 완성도에 비해 좋은 성과, 조금 초과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토트넘의 성적을 이끌고 있는지 주요 분석 내용들 통해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가 크리스마스 주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리그들이 휴식기를 갖고 있지만 영국 축구 종주국은 전통적으로 오히려 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과 연말 연시 축제 기간에 더 많은 경기를 치르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2월 22일부터 한국 시간 24일 일요일 새벽까지 열린 18라운드 현재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브라이튼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1대1 무승부로 또 한 번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 돌풍의 팀 에스턴 빌라도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격팀과의 경기 홈에서 1대1로 비기면서 기록적인 홈 연승 행진을 마치고 조금은 주춤한 상황이 됐습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맨유의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하위 탈락에 이어 리그에서까지도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텐하흐 감독의 위기론이 켜지고 있고요. 또 승격팀들의 최근 돌풍의 행보들이 좀 나오고 있죠. 풀럼이 번리와의 홈경기 0대2로 패배했고, 루턴 타운은 뉴캐슬의 1대0 승리를 거뒀고, 또 본머스는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하위권 팀들의 반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은 에버튼의 2대1 승리로 예상된 결과를 얻어냈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쉽지 않았고요. 1, 2위 팀 간 대결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18라운드 중요했던 경기 결과들의 세부 기록을 좀 살펴드리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영향력을 에버튼전에 미쳤는지 디애슬레틱의 분석 내용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이 맨유를 2대0으로 꺾었는데요. 경기 내용도 압도를 했습니다. 득점 차만큼이나 기대 득점에 있어서도 웨스트햄이 1.36골로 0.91골로 한 골도 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었던 경기력을 보인 맨유를 제압했고요. 슈팅 숫자도 12대11, 유효 슈팅도 5대3이었습니다. 맨유가 65%의 볼 점유율로 공만 많이 가져갔지 거의 효과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골은 막판에 나왔죠. 72분에 제러드 보엔이 선제골, 78분에 쿠두스가 추가골을 넣었는데 맨유 레전드인 페터 슈마이켈은 아약스 선수를 많이 데려온 테나하 감독이 정작 지금 아약스 출신으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쿠두스는 왜 데려오지 못했느냐라고 비판할 정도로 안토니를 데려올 바에 쿠두스를 데려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훨씬 치명적인 활약하고 있는 쿠두스를 칭찬하면서 테나하 감독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의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제 원정팀 맨유에게도 기회가 있긴 했지만 완전히 치솟은 장면들이 없었고, 특히 후반전 들어서는 초반에 완전히 밀리다가 그 흐름 속에서 두 골을 따당 내주면서 무너졌거든요. 이번 경기 패배가 올 시즌 맨유의 공식 경기 13번째 패배인데, 크리스마스 기간까지 13번의 공식 경기 패배를 당한 것은 1930-31 시즌, 거의 100여 년 전의 일이죠.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이니까 아주 오래전, 거의 정말 근대까지 넘어가야 할 정도로 이 긴 기간 동안 맨유가 이렇게까지 부진한 적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무리뉴 감독의 2년차 시즌 맨유에서의 기록을 보면은 시즌 전체 실점이 40골이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벌써 41골을 내주면서 무리뉴 감독이 맨유 감독으로 두 번째 시즌을 맡았을 때의 총 실점보다 더 많은 골을 벌써 테나하 감독이 내주고 있다. 그래서 테나하 감독의 입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위 팀 간 대결로 주목을 받았던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는 팽팽했어요. 1대1 무승부였는데 리버풀의 기대 득점이 0.95골, 아스날의 기대 득점이 0.8골이니까 비길만 했습니다. 양팀의 슈팅 숫자도 13대13으로 같았고, 유효 슈팅은 3대2로 리버풀이 하나 정도 앞섰고, 점유율도 리버풀이 51%, 아스널이 49%였고 거의 팽팽했습니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원정팀인 아스날이 초반에 굉장한 강공을 펼치면서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홈팀 리버풀이 주도를 했고, 그런 흐름 속에서 득점도 나왔고, 후반전에는 양팀이 조금은 전반전보다는 신중한 경기를 펼치다가 비겼는데요.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통산 프리미어리그 151호 골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10위에 올라선 살라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살라 선수가 이날 경기 득점을 하면서 올 시즌 리그 12호 골을 기록하면서 같은 날 에버튼을 상대로 득점했던 손흥민 선수를 제치고 단독 득점 2위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에버튼 경기를 마쳤던 시점에서 공동 득점 2위였던 손흥민 선수는 웨스트햄의 제러드 보엔, 본머스의 솔랑키와 더불어서 11골로 공동 득점 3위로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가게 됐습니다. 클럽 월드컵에 참가 중이기 때문에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부상 중이기도 한 홀란 선수가 14골에 멈춰있는 가운데
가운데 살라와 손흥민 선수가 이제 2021-2022 시즌 공동 득점왕으로서 지난 2022-2023 시즌 득점왕인 홀란 선수와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살라 선수가 리버풀의 아스날전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것뿐 아니라 이 경기에서 유효 슈팅도 2개로 가장 많았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12개로 가장 많았고 또 공을 얻어냈던 포제션 1 기록도 7개로 두 번째로 높았고 기회 창출도 2개였고 전천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모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손흥민 선수도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114호 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를 23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스널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와 함께 113호 골이었지만 이 기록을 한 골 따돌렸고 또 동시에 현역인 스털링 선수가 120호 골을 넣고 있는데 이 기록에 6골 차로 다가섰죠. 리버풀의 영원한 레전드인 스티븐 제라드도 통산 기록이 120득점인데 이 기록에 거의 근접을 했다. 올 시즌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0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 커리어 안에서는 역대 득점 11위인 마이클 오원이 150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도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즉 살라 선수의 기록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득점 기록뿐 아니라 에버튼과의 경기에 다양한 공격 지표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우선 한 골을 넣은 것도 이날 경기 1위이긴 하지만 11차례의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1위였고 돌파 시도도 8번으로 1위였고 드리블 성공도 3차례로 1위였고 상대 박스 안으로의 침투도 9번으로 2위였습니다. 즉 살라 선수처럼 득점과 더불어 경기 영향력이 높았다라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전반 18분에 나왔던 2대0을 만들었던 추가골이 아니었다면 에버튼이 막판 총공세를 펼치면서 기어코 한 골을 따라왔고 또 동점골까지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아니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고 그래서 공식 MOM으로도 선정이 됐죠. 짧게 코너킥을 연결했던 포로가 존슨에게 연결하고 존슨이 콜루세스키와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존슨이 문전 우측에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한 것, 픽포드 골키퍼가 선방했지만 흘러나온 공을 정확한 위치 선정으로 포착하고 무려 9명의 에버튼 선수가 골문 앞을 에워싸고 있었음에도 날카로운 빠르고 정확한 논스톱 슈팅으로 득점을 올렸죠. 이 득점 덕분에 어떻게 보면 기대 득점이 0.12골, 득점 확률이 12%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놀라운 결정력으로 득점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 기대 득점 값에 있어서도 에버튼에 밀렸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현 시점 18라운드까지 디 애슬레틱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을 이제 골득실로 나눴을 때 성적을 계산하면 토트넘이 중위권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스널이 기대 득점 플러스 0.89골로 현재 순위 그대로 1위고요. 맨시티가 0.84골로 2위, 리버풀이 0.7골로 3위, 뉴캐슬이 지금 뭐 경기력에 비해 결정력이 아쉬워서 성적을 못 낸 것이다. 기대 득점 플러스 0.64골로 4위고 또 현재 승점 10점이 삭감됐기 때문에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에버튼이 션 다이치 감독의 놀라운 전술 용병수를 통해서 토트넘전까지 기대 득실점 합계 0.51골이 플러스로 나오면서 기대 득실점 기록으로 보자면 결정력만 조금 좋았다면 전체 리그 순위가 5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좋았다.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가 고전하고는 있지만 기대 득실점으로 보자면 역시 선수들이 기회를 못 살렸기 때문에 골을 못 넣은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대 득점이 플러스 0.41골로 6위입니다. 브렌트포드가 0.36골로 7위, 에스턴 빌라가 0.33골로 8위, 브라이튼이 0.28골로 9위이고 토트넘은 간신히 기대 득실점에서 플러스 0.1골로 10위에 올라 있어요. 나머지 이제 11위부터 하위권 팀들은 기대 득실점에서도 열세니까 경기력 자체가 상대 팀에게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10위에 불과한 기대 득실점 결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4위에 올라 있는 것은 제한된 기회, 거의 골이 되기 어려운 기회에서 손흥민 선수가 무려 11골을 넣어줬기 때문이다. 그래도 디애슬레틱이 보통 초반에 오버 성적이 나온, 초과 성적이 나온 팀들은 행운이 따라서 실점을 안 내주고 행운이 따라서 골을 넣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반짝 올라온 것이지 결국엔 DTD, 시즌이 거듭될수록 팀의 성적은 기대 득실점 수치와 가까워진다, 거의 근접해진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토트넘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로 부상에서 돌아올 선수들 반더벤과 메디슨이 회복할 수 있고 또 골키퍼 비카리오의 선방 능력, 여기에 타고난 골잡이인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결정력, 기대 득점 초과 득점 기록 덕분에 시즌 막판까지도 이 10위권이 아닌 중위권이 아닌 상위권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은 토트넘이 비카리오의 선방과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에 꽤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손흥민 선수의 효과는 단지 득점을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해내는 것뿐 아니라 9번 공격수로서 최전방에서 압박하고 또 골키퍼를 끝까지 압박하면서 상대의 공격 전개 과정을 괴롭히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만 31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지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중 훈련을 좀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포스테콜로 감독이 휴식을 주는 부분은 경기 중에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날 경기 후반 추가 시간 2분 거의
모든 선수들이 지쳐 있었던 상황, 그리고 에버튼이 동점골을 넣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면서 더 크게 힘을 내던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들이 대부분 자기陣에 내려서 수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치고 올라가서 픽포드 골키퍼를 압박해 주려고 했고, 그 압박이 직접 픽포드 선수의 앞까지 가지 못했음에도 픽포드가 당황해서 미끄러지면서 킥미스를 범하는 상황까지 유발을 했어요. 사실은 픽포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이자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로서 대단한 선방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후방에서 빠르고 정확한 전환 패스, 롱 패스, 전진 패스를 통해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경기도 포스테콜로 감독이 이런 픽포드의 킥에 대비해서 하이라인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만들면서 제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라인에 동반되는 것은 최전방 공격수의 압박, 이렇게 하이라인을 해놨을 때 상대의 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전방 압박을 통해서 괴롭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바로 손흥민 선수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스포츠가 전달한 이 파이널 스코어 방송에 출연한 에버튼 미드필더 레전드 출신인 리온 오스만은 손흥민 선수가 픽포드 골키퍼의 대부분의 실수를 만들어냈다, He makes the most of the mistake from the keeper라고 얘기를 하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또 창출해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에는 토트넘이 공격적인 수비를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서 경기의 주도권을 조금 가져올 수 있었다. 경기 막판까지도 손흥민 선수의 이런 역할이 강조가 됐는데, 디 애슬레틱에선 이미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가 있기 전부터 이 픽포드의 킥을 통한 에버튼의 공격 전개가 토트넘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지를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컸다. 득점뿐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방 압박의 효과가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버튼이 뉴캐슬을 3대0으로 잡았어요. 이 과정 속에서 또 베투가 기록했던 3대0의 쐐기골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도 관여해서 풀백,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모두가 거쳐 이어졌던 수많은 30회의 패스 시퀀스를 통해서 나왔던 대단한 골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올 시즌 맨시티 이후 맨시티 외의 팀으로는 유일하게 에버튼이 기록한 30회의 패스 연결을 통해 만든 골이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 번리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실리 축구, 실용주의 축구를 보여줬던 션다이치 감독이 에버튼에서는 조금 더 진화한 축구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이치 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에버튼이 첼시를 잡을 때도 이렇게 픽포드 골키퍼의 킥을 통해서 칼버트 류인이 헤더로 흘려주고 두쿠레가 백가트로 빠져나가면서 공을 확보해서 공격을 펼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플레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빌드업 축구, 짧게 패스를 풀어가는, 골키퍼부터 후방 빌드업을 한다기보다는 골키퍼의 롱 패스를 통해 전개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롱 패스도 계획을 갖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냥 뻥 축구로 뻥 때리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선수들의 이제 세컨볼 확보 움직임과 배후 침투 움직임과 함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이런 그 롱볼 축구는 어떻게 보면 상대의 하이라인 축구와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또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괴롭히기 위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디 애슬레틱이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를 전술적으로 프리뷰하면서 조던 픽포드 골키퍼가 이제 왼쪽 대각선으로 가장 많은 공을 뿌려주면서 풀백에게 공을 주고, 혹은 이제 공격수가 밑으로 내려와주고 미드필드가 배우로 침투하는 3자 움직임을 유발하거나, 두 번째로 많이 연결했던 것이 오른쪽 사이드로 연결한 것, 좌우 사이드로 계속해서 많은 패스를 연결해 왔다라는 것을 그래픽을 통해서 소개했거든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20야드 이상의 패스를 픽포드 골키퍼가 사이드로 전개하면서 공격을 전개했다. 이게 에버튼의 레파토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각선 패스, 골키퍼의 대각선 패스의 효과가 첫 번째로는 빌드업 과정에서 에버튼이 전방 압박을 당할 때, 높은 압박을 할 때 그 압박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패스다. 그냥 이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선 공격수들을 한 번에 통과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상대의 수비 라인으로 바로 공을 연결하는데, 에버튼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소유권을 잃은 게 58회로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공을 잘 빼냈고, 빠르게 잘 빼냈고 정확하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롱패스를 하면서도 정확성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픽포드 골키퍼가 패스 미스를 하게 만든 게 손흥민 선수라는 겁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압박 능력이 빠르고 정확하고 압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롱패스를 통해서 토트넘의 하이라인 수비를 괴롭힐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사실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어요. 토트넘이 올 시즌에 오프사이드 라인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팀인데 29.9m로 울버햄튼의 31.4m, 에스턴빌라의 30.3m 다음으로 높은 세 번째고, 상대의 오프사이드를 얻어낸, 유발해낸 횟수도 56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에 해당하거든요. 토트넘의 지난 6시즌의 기록을 보면은 올 시즌에 이제 최후방 수비 라인 높이가 평균적으로 30m예요. 이전에는 27m, 26m, 26m, 24m, 지난 시즌 29m일 정도로 30m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높은 수비 라인과 더불어서 후방 빌드업을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올 시즌 토트넘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무려 126회나 공소유권을 내줬다.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공을 빼앗기는 횟수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당 7.4회에 달할 정도로 토트넘이 좀 리스키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아주 열심히 압박을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압박을 통한 효과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배우를 커버 잘 못해주면 위기가 생기는데 로메로와 반대번이 없을 때 생겼던 문제, 다이어가 투입됐을 때 생겼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에 유독 토트넘이 어려웠던 것은 결국엔 이번 경기도 로메로 선수가 전반전에 햄스트링에 조금은 통증을 느끼면서 교체되고 후반전에 다이어가 나오게 되면서 완전히 후반전을 압도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반전에 로메로도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인지 혹은 미드필드 라인에 비수마도 없었고 또 인버티드 풀백으로 중원 가담을 해주는 우도기도 없었기 때문인지 뭐 로얄이 잘해주긴 했지만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에 문제가 크게 노출됐던 게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거든요.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기대 득점 값에 있어서도 에버튼이 거의 2골에 가까웠고 토트넘이 1.3골밖에 안 됐었고 에버튼이 18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토트넘보다 더 많은 슈팅을 이제 기록을 했고 여러모로 이제 많은 면에서 토트넘이 좀 흔들렸던 경기인데 실제로 이제 뒷공간에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62분에 해리슨의 아웃프론트 패스에 이은 가너의 하프발리 슈팅이 골대를 때렸을 때도 뒷공간이 완전히 열려 있었고 이 패스가 이어지기 전에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에버튼이 공을 따내면서 공격이 펼쳐졌고요. 84분에도 토트넘의 하이라인 수비 뒷공간으로 맥닐의 로빙스루 패스가 이어졌고 단주마가 슈팅한 것을 비카리오가 슈퍼 세이브를 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 같은 경우도 토트넘의 공격이 차단되자마자 안드레 고메스가 롱패스를 한 번에 배우로 연결해줬고 단주마가 슈팅까지 가져가는데 빗나간 장면이 있었고요. 경기 종료 직전에도 맥닐의 로빙스루 패스를 단주마가 뒷공간을 또 빠져들어가면서 슈팅한 게 골대를 맞고 골라인을 넘지 못한 채 이제 막히고 말았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다른 경기들에 비해 에버튼의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픽포드로부터 나오는 패스를 굉장히 부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피파 산하기관인 국제스포츠연구센터의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5대 리그 공격수 중에 90분당 압박 숫자가 가장 높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에버튼과의 경기는 포함되지 않은 기록인데 경기당 16.17회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이고 있고 독일 호펜하임의 바이어 선수가 13회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셰필드의 아처 선수가 12회니까 2, 3위권 선수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3, 4회 이상 많은 숫자를 손흥민 선수가 경기마다 30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 외에 레알 소시에다드의 오야르사발도 12회고 우니온 베를린의 뭐 베렌스 11회, 뉴캐슬 알렉산더 이삭도 11회, 젊고 빠른 호일룬도 맨유에서 11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보다 정말 절반 이상의 숫자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고요. 공격수들 뿐만 아니라 유럽 5대 리그에서 전 포지션에 걸쳐서 수비 상황에서의 스프린트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가 또 손흥민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1위, 라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칸셀루가 1위, 프랑스 리강에서는 모나코의 제이콥스가 1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레버쿠젠의 프림퐁이 1위, 이탈리아에서는 피오렌티나의 파리시가 1위인데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네 리그의 선수는 풀백이잖아요. 풀백은 원래 수비 상황에서의 스프린트 횟수가 많은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센터 포워드인데 이 기록이 나오고 있다. 이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 당시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강한 전방 압박이 골키퍼 터너의 실수를 유발하면서 클루세스키 선수의 2대0 추가골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을 했던 리버풀 레전드인 제이미 캐러거가 클루세스키는 손흥민 선수의 압박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노팅엄전에 이어서 에버튼전까지 토트넘이 연승을 거뒀는데 이 노팅엄전 때도 손흥민 선수가 터너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패스 미스를 유발하고 클루세스키가 마무리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런 플레이들 손흥민 선수가 비단 골을 직접 넣고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골키퍼를 압박해서 상대의 실수를 상대의 위험 지역에서 유발해서 골을 넣는 것은 토트넘이 많은 리스크 속에서 경기를 하면서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디 애슬레틱과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 남은 일정은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이 첼시와 치르는 경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고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2월 29일 금요일 새벽 4시 30분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과연 이 경기까지 토트넘이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의 득점 행진과 또 슈퍼 압박이 토트넘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의 경기 결과와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그리고 영국 현지 유럽 언론들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내용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